광주 민주화의 성지 동남을 국회의원 안도울입니다. 먼저 이번 영남 지역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좀 빌고 또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그 원인 타겟책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미국 다녀오셨죠? 예, 통상협의회. 네. 예, 노고가 많으셨네요. 예. 그리고 전번에 우리 윤 정부의 경제 성적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때 제가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도 드리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국민들 겪고 있는 이제 고통의 말씀을 제가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깊은 경청과 성찰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윤 정부의 지난 3년 경제 성적 표입니다. 성장지표 보면 GDP, 또 수출, 고용, 소득, 세수 모두 지난 정부에 비해서 저는 2분의 1 토막, 반 토막, 3분의 1 토막 정도로 우리가 급추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1년 수치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이거는 기저효과가 좀 반영됐으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정부 전 기간 동안 18년, 21년 숫자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도 그 여러 가지 경제 성장 지표의 하락에 대한 추세는 뚜렷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해버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부총리께서는 대여건이 어려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대여건은 누구나 마찬가지였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3% 가까운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혁신 성장을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찾던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기술에 판도가 베끼고 있고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 변혁기입니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 버블 이후에 저희가 경기 하강기에 진입을 했죠.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 국가가 무한 책임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인 재정금융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죠. 우리는 정반대로 갔죠. 자유방임주의,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면서 소극적 경제정책. 그리고 정책 조합에서는 최악의 조합이죠. 부자 감세와 초긴축 재정을 이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성장과 경제,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정부 최고 책임자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자,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월이죠. 작년 7월. 정부 출범 당시 경제가 폭망순이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대로 모든 부분의 경제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전혀 현실과는 다르네요. 아니란 현실 인식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 평소 언행에 굉장히 신중을 보이셨던 우리 최 부총리께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번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상당 부분 민생 현장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물가 안정 말씀하셨어요. 물가 상승률, 특히 밥상 물가 상승률. 이번 정부 전 정부에 대해서 2배 이상이죠. 2.5배 정도에 높았습니다. 그리고 24년 들어서 물가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밥상 물가인 신선 물가 지수 금년 1분기에도 6.6%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국민의 밥상 그리고 생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됐네요. 우리 정부가 잘해서 잡았을까요? 첫 번째, 유가가 안정됐습니다. 가장 물가 지수의 영향력을 갖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안정되면서 우리 물가가 안정됐다. 두 번째, 지금 저성장과 소비 위축입니다. 불황형 지금 물가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임기 34개월 중에 27개월 동안 우리 소비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불황형 물가 하락은 당연한 거죠. 이거를 정부가 잘 잡았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가 급등을 했죠. 그때 정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관세, 할당 관세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가격 보조를 했죠.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담을 수반을 했습니다. 왜냐? 선제적인 수급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자,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감소했습니다. 약간 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GDP 개편 기준 효과가 작용했습니다. 6%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가 좀 감안을 했어야 됐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 정부 들어서 118조의 가계부채가 는 겁니다. 그중에서 주담대가 139조가 늘었어요. 왜 늘었습니까? 이거는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려 하면은 정책금융을 풀었습니다. 23년도에 특례 보금자리 대출 40조 풀었어요. 작년 들어서는 신생아 대출 27조 풀었습니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의 절반을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상한 능력입니다. 우리 가계 자영업자들은 상한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 이번 정부 들어서 2.7배, 개인사업자 연체율 4.8배 높아졌습니다. 예, 이런 사실 직시해야 됩니다. 또 국가채무 비율도 약간 감소했어요. 그러나 작년 결산 후 약간 0.7%포인트 감소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당초 정부가 계획을 했던 외평채 19조를 금년으로 이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부채 비율은 48%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치 일시적인 현상을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입니다. 국가 채무의 질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습니다. 걱정을 좀 덜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국민 세액으로 다 갚아야 되는 적삭성 채무 비율이 61%에서 69%로 지금 크게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금융성 기금의 여유 자금을 있지 않습니까? 일반에게 적자 부분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평기금 24조,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3.2조 여윳돈을 일반에게 적자용으로 전환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 채무의 질이 매우 나빠진 겁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됐다고 하셨습니다. 진위 개수가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선 속도입니다. 지금 벌어진 소득 격차를 줄여가야 되거든요. 지난 정부의 개선폭보다 이번 정부 개선폭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출산율 반등했다고 합니다. 지금 에코붐 세대가 연간 한 70만 명 돼요. 이분들이 지금 홀령기에 들어섰죠. 인구가 굉장히 단세대에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미뤄졌던 결혼이 또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또 효과가 지금 는 거죠. 이런 일시적 현상입니다. 좋은 일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냉철하게 현실을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경제의 진단과 처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매우 국민의 기대에 벗어나고 있다. 이번 정부 추경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 추경이 4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동 추경입니다. 뒷북 추경입니다. 찔끔 추경입니다. 고집불통 추경입니다. 첫 번째, 추경 목적이 매우 불명확합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뭡니까?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정부는 틈만 나면 이번에 경기 회복력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큰 돈을 어려운 돈을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분명히 시장에 보내야죠. 그래야만이 급냉한 경제 심리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꽁꽁 닫혔던 소비와 투자 지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이번 추경은 경기 회복 추경입니다. 두 번째, 이번 추경은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입니다. 이미 실기를 했습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지난 본예산 증액 제대로 못했습니다. 느닷없는 계엄이 터져서 증액 심사를 못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전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빨리 추경을 해서 그때 못했던 증액을 했어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그 두 번째, 정부는 우리 부총리께서는 1, 4분기는 조기재정 집행으로 버티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기집행률, 신속집행률 21%입니다. 이거는 근자 들어서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보면은 추경을 지체하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추경 규모, 시장과 국민 기대에 너무나도 미달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 전망치 보십시오. IMF가 어떻게 봤습니까? 2%에서 1%로 가장 크게 한국을
떨어뜨렸습니다. JP 모간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엊그제 0.5%포인트까지 0.5%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에 미달하는 실제 성장률, GDP 갭이라죠. GDP 갭이 1%에서 1.5%까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정부가 가져온 추경 12.2조 원. 경기 상승 효과가 얼마입니까? 성장 상승 효과가 0.1%에 불과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경기를 회복한다고 하겠습니까? 애국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애국은 과감하게 경기 부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작년 12월 달에 얼마입니까? 130조의 추경을 단행을 했습니다. 독일,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과감한 부양 조치에 힘입어서 시장이 호응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해당 국가의 통화가 안정세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효과를 봐야지 않겠습니까? 왜 귀한 돈을 쓰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있잖아요. 찔끔 추경을 해서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징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징액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 내용에 있어서 정말 실용에 눈 감는 고집불통 추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이번에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똑같은 비슷한 온누리 상품권 또 이번에 추경에서 645억 증액했네요. 4,550원 편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품권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자, 먼저 발행 규모 있잖아요. 유통시장 규모가 20조 5조 4배 더 지역 상품권이 큽니다. 가맹 점수 보십시오. 266만 개, 14만 개, 20배입니다. 훨씬 통용력이 커요. 이러한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왜 예면합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저주의 낙인을 왜 계속 찍고 있는 겁니까? 흥묘백묘, 잘 잡는 고양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화폐 예산 늘리십시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있잖아요. 정말 엉뚱한 지금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 사업이죠. 자, 이거 있잖아요. 카드 평소시보다 많이 사용하면은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렇잖아요. 현금 포인트 드리면 됩니다. 이거를 또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포인트를 줘야죠. 그래야만이 신속하게 있잖아요.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우리 온누리 상품권은 용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범용 소비를 좀 늘리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온누리 상품권을 주게 된다면은 우리 여신협회하고 또 있잖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죠. 우리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여기하고 있잖아요. 지급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요? 420억 원이 듭니다. 이거. 왜 이런 쓸데없는 시간과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낭비합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은 일일이 여삼춥니다. 4개월을 낭비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프로그램, 저는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정부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골목상권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매출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할인 비용을 집어넣으세요. 계속 국회에서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총리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정책의 출발과 끝은 현문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 실사구시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우리 부총리께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을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 그리고 많이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우리 경제 주체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의 이러한 절규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지적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금 필요한 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나오시면
물어볼 게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안 나오셨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내란의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고 국가 경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셔서 의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대신하여 최상목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그 임기 초부터 계속 대통령의 참모로 그 내각에서 일을 해오셨는데 파면된 정부의 최고의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어렵고 민생이 어려움이 지속되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하여튼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일도 없습니까? 뭐 저는 계엄 이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오늘 추경안 제안 설명하시면서도 뭐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경제 회복 심리가 지연되고 있고 민생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추경안을 제출하셨다는 말씀하셨고요. 또 안덕걸 의원께서도 아까 질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상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IMF가 우리 성장률 전망을 지난 1월 2.0%에서 4월에 1.0%로 1% 하락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쨌든 올해 그 비교가 가능한 11개국 중에서 올해 1.0% 이상 하락한 나라는 한국뿐인가 맞는 건 상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2024년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91만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말 힘들었고 2020년 코로나 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보다 많은 수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가계대출이 41.6조 원으로 46조 원이 늘어가지고 전년 대비 4배가 늘었습니다. 수출 실적도 당연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경제부총리를 맡고 계신데 이런 현재 상황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주어진 것은 대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 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40여일이 채 안 남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시기에 남은 기간이라도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추가 악화를 막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36일여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 상황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지금으로는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떠십니까, 부총리님 생각은? 네, 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우리가 경제 성장률 전망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원인들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일단 대충격과 그다음 국내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그다음에 일시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게 관세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젯밤에 늦게 귀국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미국과의 어떤 이 관세 관련된 협의를 최대한 저희 국익의 차원에서 저희가 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뭐 이런 피해를 입거나 그다음 어려움을 겪는 민생이나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이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하실 수 있는 일의 집행에 현재 생각하시는 우리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집행의 어떤 계획 자체가 한정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현재 경제는 많이 어려운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부총리님 책임이 더 클까요? 우리 국무총리, 지금 현재 권한대행 맡고 계시는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 더 클까요? 똑같습니까? 글쎄 뭐 그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총리의 책임이 좀 덜하다, 우리 부총리. 그게 아니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같은 가의 책임을 가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국가
권력 2인자라고 표현하는 총리의 책임이 어쨌든 더 크다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책임의 그 폭은 어쨌든 국무위원들 전체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참모들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 현재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공정한 대선 관리랄지 국정의 안정적 그 관리 그리고 민생 회복 이런 부분에 이런 집중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선거를 대선을 출마하냐 출마하지 않냐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과거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3번 있었고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 게 딱 2번 있었습니다. 그 탄핵 시기마다 당시 대통령 권한에 했던 총리에게 대선 출마에 대한 대통령이 탄핵됐을 이후에 대선 출마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 관심이 모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때 보면 그 당시에 고건 총리도 생각해 보면 여러 관심이 집중됐고 여론조사 지지도 상당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마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요즘 들어서 황교안 총리가 좀 이상해지긴 했습니다. 뭐 구호세 결탁해서 갑자기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상해지긴 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황교안 총리는 바로 국정 안정과 공정선거 관리 위해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총리는 여전히 대선 출마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됐을 당시에 우리 총리께서 부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말씀 주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탄핵에 대해서 부총리님이 하셨던 말씀 정확히 기억을 못.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 타워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돼서 안 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게 맞고 지금 틀립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탄핵 의결 직전에 저희가 호소를 국회나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는 그런 워딩으로 지금은 국무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지금은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면서 모든 관심이 대통령 출마로 집중되는 상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태열 장관님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뭘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 당시에는 어쨌든 탄핵이 멈춰되고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국무총리가 자리에 있어야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논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으려는데요. 정쟁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표현. 전 좋은 표현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치 공백도 있어서 안 된다는 것.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탄핵 이후에 결국은 이제 헌재 판결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에 복귀를 하셨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참 그래요. 어쨌든 현장 방문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의견 표현을 낼 수 있다 생각하는 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4월 15일 날 기아차 광주원장 방문하셔가지고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관세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주급여를 지키겠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방문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각적 고민 중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사전선거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출마하시려면 빨리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도 뉴스가 30일 날 출마한다, 5월 초에 출마 선언할 거다 이런 게 나옵니다. 국정 안정, 그리고 국정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정쩡한 태도로 오히려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건하십시오. 대통령 출마가 의지가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사퇴하고 출마를 하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현재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그게 옳은 결단이니까 고언하십시오. 그런 의사 있으십니까? 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 관세 협상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여전히 보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뭐 여러 보도가 있어서 짧게 드리는데요. 만원 협상 같은 거 보면 정말 무능력합니다. 통상을 맡길 수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저는 좀 우리 부총리께서 안덕수 산업장관과 함께 책임감 있게 국회 구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협의하고 협상 차이가 뭡니까? 협의는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내용, 그러니까 협상은 우리가 말하는 뭐 통상법에 따른 어떤 그런 절차적인 그 규율을 받는 것이고요. 그 전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협상보다는 낮은 단계 수준의 토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론 자체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규결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덕수 장관님도 그렇게 하시겠죠? 네.